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성의 도구,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반성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혼자 반성하기의 도구에는 전어를 쓴다든지 또 전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들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든지 혹은 다양한 수업 계획안이라든지 시간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보는 방법을 통해서 혼자서 반성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반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반성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함께 반성하기의 도구로는 이야기하기,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편지를 쓴다. 전문가들 간의 대화라고 하는데 이때 편지는 정말로 우리가 편지를 쓴다라기보다는 주고받는 대화를 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 인터뷰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그 교사의 교실에 들어가서 참여 관찰, 그냥 관찰이 아니라 참여 관찰인데요. 참여 관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부터 차근차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하기부터 얘기를 할 텐데요. 이야기하기에서는 이제 이 저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교사들이 이야기하기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사들한테 왜 그러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라는 요청을 별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이 쓰여진 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에 우리나라 교사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예외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그 교육부 출신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교사들을 교육부의 하급 공무원 취급을 한다. 전문가 취급을 전문가 대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명령을 받아서 수행해야 될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들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 무언가를 원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교사를 좀 보는 정책의 도구로서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강한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교사들이 왜 그러는데 라고 잘 묻지 않아요. 교사들한테. 지난 학기에 한번 강의를 했을 때 어떤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왜 학교 현장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오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들이 모든 교사를 찾아갈 수는 또 없겠죠. 분명히 약간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교사 그리고 좀 사실은 모범적인 교사를 좀 찾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보다는 학교 현장이 조금 평균보다 아름다운 식으로 묘사가 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기로 돌아와서 교사들이 이야기하기에 익숙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하기 할 때는 등장인물이 누구냐? 교사와 또 교사가 만났던 학생들, 또 다른 교사들, 또 교사의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교육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게 해준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겠죠. 선생님들한테도 분명히 그런 사건이나 인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언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교직 초기인지, 몇 년 전인지, 작년인지, 아니면 지난주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하기 글이 나오는데요. 한번 76페이지에 나온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제목의 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교사가 쓴 모든 이야기를 다 이 슬라이드에 옮기진 않았어요. 좀 인상적인 부분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 교사의 이야기에서 학생을, 규칙을 어긴 학생을 채찍으로 때려야 되는 교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교사는 그 상황이 너무 싫고 왜 내가 이래야 하는지, 그렇지만 또 학교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과 또 그 규칙에 대한 어떤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본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학생 사이에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에피소드였어요. 아이를 때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겠죠. 또 특히나 초임이면 좀 더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아이가, 매를 맞기 싫어서 우는 아이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울면서 말했다. 이 좋은 질문은 2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고 자기가
교직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왜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교사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또 교사로서 일하고 있는 나에게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정의로움이 실현되었다. 나는 채찍을 그때 단 한 번 사용하였고 그것이 마지막인 것이 고맙기도 하다. 때때로 직장이나 집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나에게 묻는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아이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이 교사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사들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학교의 규칙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계속 채찍을 드는 교사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은 이때 그 아이를 만남으로써 그리고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이 교사의 삶의 방향 또 교직에서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런치박스 친구라는 얘기를 77페이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우리가 체육관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을 하는 줄 알았어요. 하고 말했다. 이 학생은 한 번도 전문가가 하는 연극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 알 수 없죠. 서로가 서로의 삶을 다 알 수 없겠죠. 그런데 당연히 연극을 보러 가면 다른 아이들, 평범한 평균적인 아이들의 반응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재밌었는데 왜 이렇게 재밌다는 얘기를 미리 안 해줬느냐라고 학생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재밌다고 내가 얘기해줬잖아. 그랬는데 나는 우리가 체육관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하는 정도의 연극인 줄 알고 시큰둥했는데 보니까 너무 재밌었다라는 거죠.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어떤 인생이나 삶의 한 면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사건이 반복돼서 일어나면 이 교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학생을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더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여기의 제목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여기에는 이제 7, 8학년 친구들이라고 해서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16살이 되어 자동차 면허증을 따는 일이었다. 우리는 장발장이라는 소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주의 집중과 참여는 매우 놀라웠다. 그들은 수업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과목도 원했다. 뭔가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수업의 소재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면허증을 따는 것밖에 별로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학업이라는 문으로 걸어 들어오게 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 이들이 캘거리에 있는 나를 만나러 왔는데 데이비드는 기술자가 되어 있었고 드웨이는 건축업을 하고 있었으며 둘 다 결혼하였다. 왜 내가 이 둘이 무엇이 될지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 혹은 관심의 포인트 가끔은 저도 저희 교대생들을 수업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학생들이 어떠한 교사가 될지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가끔은 쟤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개구장인 아이들도 있고 또 너무 불성실한 아이들도 있고 또 반대로는 너무나 성실한 학생도 있는데 저 학생이 교직에 들어가서 점점 좀 교직에서의 답답함이라든지 또 본인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냥 기성교사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무엇인가 하나의 이벤트가 티핑 포인트가 돼서 아이들을 변하게 하고 또 그 학생들 다른 어떤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과정이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연구로서 공유되고 또 다른 교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글을 써보는 것은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줍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런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동료 교사들에게 좀 질문을 해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나의 견해는 어떠한가? 과목들에 대한 나의 견해는 어떠한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나의 견해는,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 대한 나의 견해는 어떠한가? 나는 내가 이렇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동료 교사들이 보는 나는, 약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나는 분명히 또 다른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 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도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하는 선생님의 교사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나 패턴이나 유사한 아이디어들이 발견이 되면은 그것들을 통해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내러티브 연구가 형성이 되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구체적인 질문과 제언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디에 내 이야기를 쓸 것인가. 굉장히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캐나다나 미국의 이런 연구자들은 디테일한 것에도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책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마 노트북을 그대로 번역한 거겠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앱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에 글을 라이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1980년대 교사들보다 90년대나 2000년대 교사들보다 훨씬 많은 이런 내러티브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을 할 것인가? 인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경험, 또 무엇보다도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다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 너무 오픈을 했을 때 무엇인가 좀 위험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얼마나 많이 써야 하는가? 일단은 너무 짧게 쓰면은 주제나 패턴이 잘 드러나지 않겠죠. 주제나 패턴이나 또 인과관계의 고리, 여기선 이어주는 실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보일 정도로는 많이 써야 되니까 좀 어느 정도 이 이야기가 풍성해졌고 패턴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멈추는 것도 괜찮은 방안일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읽어봐야 되는가? 사실은 본인이 쓴 글, 본인이 말한 거 다시 보기 굉장히 싫잖아요. 근데 혼자서도 보고 동료들과 같이 봐야 요 위에 있는 주제나 패턴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다음번 도구, 편지 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지 쓰기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의 대화라고 하는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편지 쓰기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어떤 노트에 나의 이야기를 쓰고 그 이야기에 대한 상대방의 질문을 받고 또 그 질문에 대해 구체화해 나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쓰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말보다 글이 좀 더 유리한 점은 기록된다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잘못 썼는지를 볼 수 있다는 점이겠죠. 말은 한번 뱉고 나가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 실수가 그대로 그냥 날아가죠. 하지만 글은 고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교사 간의 지속적인 대화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용한 반성적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경험이 어떻게 자신들의 실천에 대해서 다르게 사고하도록 돕는지 그리고 반성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 편지 안에는 행동,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담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반응들만 지금 좀 발췌를 했습니다. 81페이지에서 82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나는 내용들인데요. 네, 이제 어떤 초보 교사가 어떤 책을 가르칠 때, 도널드 홀웨이를 처음 읽을 때 나는 읽기와 쓰기에 대한 그의 발달학습 이론에 매우 흥미를 갖게 되었고 그러나 여러 가지 뭐 단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쭉 하면서 어떻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언어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구자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분석은 매우 흥미롭고 아이들의 구두 언어 발달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 골든 웰즈와 데이빗 올슨은 둘 다 이 영역의 전문가고 이들의 연구들을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약간 어떻게 보면 뭐 반응이라고 했지만 코멘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교사가 유치원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너무 이른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왜 망설이는가? 망설이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또 이 교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응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가 본인의 읽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가 읽었던 책들에 대한 반응들을 쭉 이제 편지에 적고 있죠. 그러면은 흥미롭다.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책을 좋아하면 학생들이 책을 좋아하게끔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이를 시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졌다고 언급하였다. 혹시 이 주제와 관련된 브루노 베틀하임의 책을 읽어보았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뭐라고 할까 굉장히 자극하는, 지적으로 자극하는 내용들을 코멘트로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은 다 달라요. 왜 다 다르냐면은 자신이 경험한 좋은 수업이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교사는 나는 이 교육의 최종 목표가 아이들이 자신이 글을 잘 쓰는 것이다. 혹은 아이들이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 교사들의 어떤 관점과 경험에 따라서 혹은 또 자신의 성공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 교육 과정을 운영해 나가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수업에서도 본인이 어떻게 해서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성공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금도 그러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 적용을 한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그 적용을 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면은 사실은 가끔은 새로운 이론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 우리가 교사들의 경험에 의해서 좀 디펜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수업에 좀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사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주로 뭐 외국에 있는 사례 좀 가지고 오고 또 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기도 하고 교육과정을 만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러한 교사들의 축적된 경험을 실천적 지식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러티브 연구가 기여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도 어디에 편지를 써야 되냐, 공책이냐, 역시나 여러 가지 앱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에버그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름을 외우기 힘든 앱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뭐 요즘 선생님들께서 또 쓰시는 앱도 있고 하니까 적절한 앱을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얼마나 자주 써야 되냐. 이 저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권장하고 있는데 매일은 너무 자주고 한 달은 너무 띄엄띄엄이고 일주일 정도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길게 써야 되나? 맥락이나 주제가 충분히 드러날 정도는 써야겠죠. 그리고 솔직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야 되나? 당연히 다시 읽어야 됩니다. 항상 자기가 쓴 글이나 말을 다시 듣거나 다시 읽는 게 좀 고통스러운 작업이고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석사 논문을 쓰실 때 그 부분을 조금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항상 내 생각의 오류, 내 글의 오류를 보기 위해서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가장 자주 그리고 좀 마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사 인터뷰입니다. 이 교사 간의 대화 혹은 연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반성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어떤 교사 인터뷰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되느냐. 교육 과정에 대한 관심이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둘러싼 환경이라든지 교사의 티칭 스타일이라든지 자료라든지 또 아동에 대한 관점 혹은 믿음, 교수학습 과정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제 굉장히 구조화된 방식은 사실은 별로 이 질적 연구자들한테 많이 선호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굉장히 이렇게 고정된 방식 자체가 인터뷰 참여자들의 다양한 반응이나 아이디어들을 끌어내기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구조화된 방식이나 덜 구조화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곤 합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도 역시 이 연구자들이 교사에게 던진 질문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지인이라는 사람이 스튜어트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를 보시면 왜 지인은 영어로 이름을 써주고 왜 스튜어트는 한글로 바꿔놨는지 이 번역자들에게 굉장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지인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수업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을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튜어트가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경험상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더 걱정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실 이 계획이라는 말이 항상 우리가 좀 뭐 은연중에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명확화해 나가는 과정이 이 인터뷰 방법이 굉장히 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스튜어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는 거다. 내가 무엇을 할지 잘 모른다면 아이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계획하나요? 네, 이렇게 물으면 스튜어트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 계획한다. 이해하시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지는 다시 그럼 내일을 위해선 당장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라고 묻고 있고 스튜어트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8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들인데 모든 교사들이 다 이렇게 계획을 하나요? 그렇지 않겠죠. 스튜어트는 왜 이렇게 계획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이 당신이 하는 일이군요. 정신적으로 거의 모든 일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정말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쓰듯이 이 내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튜어트가 마지막에 85페이지 중간쯤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해가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 밤에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지금 학부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삭제는 되어 있지만 항상 아침에 가서 어떻게 아이들을 이제 좀 도발하는 질문을 던져야 될지 또 그때 아무도 대답을 거의 안 할 거기 때문에 대답을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서 누구를 지적을 해야 될지 어떤 뭐 애들을 번호로 발표자를 정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유사한 경험을 갖고 계시지만은 하지만 모두가 스튜어트처럼 계획하지 않는다. 예,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만의 노하우와 실천적 지식에 기반한 계획이 있을 거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반드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계획이라는 용어를 붙일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이 글을 보셨고 저의 이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미 오염돼서 다시 물어보면 이제 계획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터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보통은 이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교사로서의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생각, 감정, 그리고 왜 교사가 되었는지는 항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가 너무 좋아서, 나에게 모델이 있어서, 혹은 너무 싫기 때문에 내가 한번 바꿔보려고, 혹은 정확히 꿈이 없던 찰나에 아이들이 좋다는 걸 깨달아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래도 좀 하기가 쉽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앞에서 지인이 했던 그런 질문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면담지의 질문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좀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왜 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명확화해 나가는, 그리고 교사로 하여금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해야 되나? 사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녹음한 다음에 전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전사하는 내용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하고 전사를 하면 한 20페이지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하는 동안의 기록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메모를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원고를 다 썼을 때는 인터뷰를 한 그 말을 한 대상과 원고를 공유하면서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해석했는데 네가 한 말이랑 맞아? 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인터뷰는 이러하게 어떤 반성하기, 교육과정에 관한 내러티브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활용될 수가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참여 관찰입니다. 참여 관찰도 사실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실에 정말 직접 들어가서 그 교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교육과정과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가서 멍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현장 노트, 필드 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이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사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나의 교실에 들어와 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함과 어색함을 느낍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가 나에 대해 반성하고 싶다라고 할 때 문을 열어주는 거죠. 다른 교사나 아니면은 뭐 행정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 행정가가 뭐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한다지만 굉장히 교사들에게 교수 전문가로서 존경받는 느낌이 좀 없어요. 선생님들 어떤가요? 뭐 컨설턴트나 아니면 이제 대학의 연구자 저 같은 사람과 선생님들과 충분히 래포가 형성되면 들어가게 해주겠죠. 근데 이제 관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참여해야 된다. 아이들의 학습을 좀 도와준다든지 뭐 수업 끝나고 교사와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 관찰이다. 그냥 관찰이 아닌 참여 관찰이다 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여기에 이제 88페이지에 보시면은 참여 관찰에 관한 현장 노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어떤 한 교사가 그 헬로윈 전에 아이들에게 그 호박등 있죠. 그걸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테이블 옆에 서서 때때로 마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교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호박 안에서 발견한 것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는 등의 일을 한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노트를 합니다. 왜 교사가 할로윈 호박을 만드는 문화적 전통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교사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하는 방법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학급 달력의 사용 가치, 또 참여자의 개인적 실천적 지식 같은 것들이 다 관련이 되어서 필드 노트에 적혀집니다. 저는 내러티브 연구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닌데 예전에 한번 어떤 의대 교수님의 수업을 분석하는 이제 석사 때 의대 교수님의 수업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간 적이 있는데요. 그게 별것 아닌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수님이 특정 그 교실에 굉장히 큰 강의실에 특정 방향으로 계속 시선을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보지 않는 방향은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이제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생님께서 지금 굉장히 오른쪽으로 보셔서 왼쪽에 있는 학생들의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듯이 이런 참여 관찰에서도 왜 할로윈 호박을 만들었지? 그리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하는 방법은 많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지 혹은 소외되는 학생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여 관찰을 함께할 동료는 어떻게 발견하는가?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여야겠죠. 그게 연구자든 혹은 동료 교사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 그리고 연구적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누군가. 뭔가 평가하듯이 들어와 앉아있는 거는 사실 이런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고 관여할 수 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반성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겠죠. 당연히 비디오나 오디오 테이핑은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어떤 훌륭한 연구자라 하더라도 모든 걸 기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손으로 기억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좀 느리겠죠. 뭐 기억이 기록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 어떻게 노트를 기록하는가?
이제 이 연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전통적인 80년대부터 쓰던 그 매드노트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서 반 정도를 나눠서 왼쪽에는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분석과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을 나눠서 좀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논의가 될 만한 것들. 자료의 주제와 패턴은 어떤 자료에서든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서상의 문제나 혹은 부조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 탐구는 문학적인 특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고 잘 가르쳐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보다는 무엇이 문제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약간 드라마적인 어떤 플롯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부조화나 느낌 같은 것들, 문제 같은 것들이 그런 플롯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반성의 도구에서 함께 반성하기 위한 도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의 경우를 쭉 다뤄왔기 때문에 국내적 상황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이 공감할 수 있고 아하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다루기 위해서 제가 읽을 거리를 좀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라는 논문인데요. 한번 PDF 파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03년에 쓰여진 논문인데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함께 반성하기의 도구를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자서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혼자 반성하기의 방법을 활용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교사가 초임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경력을 쌓아가면서 교육과정 운영 이라든지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어떤 경험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실제 방법은 어떻게 썼는지,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선생님들보다 뭐 더 옛날에 겪었던 경험이긴 하지만은 지금 선생님들이 경험하는 것들과 굉장히 오버랩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좀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이 논문을 읽으시면서 좀 제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에 누가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반성의 도구로서 무엇을 사용했는지, 아까 자서전적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좀 자세히 연구 방법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그리고 논문의 교사 연구자는 학교에서의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실천적 지식을 얻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읽으면은 아무래도 좀 내러티브 탐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을 잡으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는 어떤 부분을 해주시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편지 쓰기에 대해서도 배웠고 인터뷰하기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교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 이미 해석까지 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지만은 선생님들이 그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제3자인 동료 교사로서 이 논문에 나오는 교사 연구자인 교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5개 정도 생각해보고 왜 하필이면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를 해 오시면은 기술을 해가지고 오시면은 논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읽으실 논문은 좀 아무래도 국문이다 보니까 뭐 우리 모두 마찬가지겠죠. 조금 더 선생님들께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만나서 또 즐겁고 유익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온라인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